대통령이 지금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 중입니다. 뭐 공식 휴가 누구나 휴가는 떠날 수 있죠. 여름이니까. 그래서 공식 휴가 기간이 4일에서 8일까지인데 그제부터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도 그렇고 호우 상황도 그렇고 국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통령은 지금 호우 피해 최소화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이 정도 저희가 근데 대통령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그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재난 왔을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휴가를 간 게 아니라 휴가를 가겠다고 신청한 가지고 발령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50mm 전국에 물폭탄 온다고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휴가를 가겠다고 합니다. 아니 재난이 대통령 휴가 일정에 맞춰가지고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휴가하면 재난이 곧장 오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하게 되면 재난이 물폭탄이 비켜간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아주 내로남불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담아둘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지금 진성준 정책위원장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맞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저거를 진성준이 있고 지금 언론에 지금 다 나오는 게 보면은 똑같을 때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박찬대도 저 때에 지금 대한민국 주식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놀러 갈 때냐라는 식으로 비난 성명을 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습니까? 저는 그때도 개인적인 그 어떤 소신은 윤 대통령도 휴가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휴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권력자가 안 가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휴가 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못 가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서로 자제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윤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을 퍼부어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때 무슨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게 날아갔습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가장이 뭘 하다가 자기 재산 전 재산 불태워 버렸는데 지금 어디 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놀러 가자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아예 달라도 상당 부분 다른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증세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주식 시장이 이 모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성준이 같은 경우는 내가 뭐가 잘못됐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주식 한 번도 안 해봤다는. 한 번도 안 해봤도 참 어떻게 그런 걸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 또한 좀 웃기는데요. 아니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거죠. 거죠. 예. 결국 지금 좌파들이 특히 386이라고 이제 486, 586 이제 686이 됐든 이제 조금 있으면 786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의 주류로서의 어떤 권력의 맛을 쪽쪽 빨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본인들이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공룡처럼 살아남아 있는데 지금 도대체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 특히 그러다 보니까 2030 특히 20대 청년 세대들은 이 그 민주당 지금 이런 그 기성세대의 정치적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국민의힘 쪽에서 좀 더 길게 보고 또 정치를 해나간다고 하면은 자유대한민국 다시 한번 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진성준 의원이 이제 위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실에 방송 토론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부동산 관련된 이제 토론의 주제였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잡는다. 라고 이제 막 한참을 얘기해. 100분 동안. 100분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한참을 얘기해. 근데 본인이 방송 토론 끝났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뭐라고 했냐면 아이 그래도 부동산 안 잡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100분 기억납니다. 동안 부동산 잡힌다고 신나게 떠들어놓고 방송 딱 카메라 멈추니까는 그래도 부동산 안 잡힌다고 얘기한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부동산 안 잡힌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샀잖아. 그래서 샀어. 그래서 방송에 나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토론 내내 100분 동안 이제 그랬던 분이십니다. 그래 또 하나 정말 이분이 사회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사회주의적 사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국회의원 때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을 이제 제정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정을 대표 발의한 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2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사유재산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뭐 주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주거 문제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온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주옥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48평 아파트를 그래도 매수했다고 합니다. 빚내서 48평 부럽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심의 박찬대 의원을 정청래 의원이 일방적으로 따돌렸습니다. 61대 38. 이거 거의 조금 더 갔으면 더블 스코어였습니다. 명심이 초반부터 강성 지지층에 밀렸다. 예? 야,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 아하. 여기 어심은 김어준의 마음. 사실 김어준이가 그 지난 7월 초였습니까? 인천에 있는 뭐 컨벤션 센터에서 3일 동안 15,000명이나 되는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영종도. 그렇죠. 예. 영종도 인스파이어라는 예. 그 리조트인데 그때의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현직 국회의장 그리고 또 국무총리 거기다가 정청래도 왔습니다. 그래서 친문과 관련되는 사람들은 탈탈 털어서 다 와서 우리 어준 황제 납시오라고 하는데 다 했는데요. 근데 재미있었던 것은 거기에 박찬대는 안 갔습니다. 아하. 박찬대가 뭐라고 했냐면 저도 그 초대를 받았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안 갔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힘이 쌍곡선이 갈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분과 논쟁과 관련해 가지고 야권에 있어서 낮의 대통령은 이재명, 밤의 대통령은 김어준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김어준이 실권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지만 야권 전체의 표심을 잡고 있는 것은 김어준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문과 친노 뭐 이런 느낌도 상당 부분 적지 않은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좀 더 경도되어 있는 것이고 그쪽 세력이 실질적으로 여전히 강력한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하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살짝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또 입장이 상당히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박찬대 그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지금 이쯤 됐으면은 자족함을 알고 이렇게 좀 물러나야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글을 올리니까 실제로 강선우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낼름 또 그걸 집어먹은 것은 정청래예요. 정말 곧 장관님이라고 했다가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도 같이 할 것입니다 했는데 그러한 표심이 오히려 끝까지 내 새끼는 내가 챙긴다. 이런 것이 오히려 이 그 정청래에게 민주당 표심이 쏠리게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의 어떤 대통령, 실권, 입법, 행정, 사법 사실상 다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것이 타노스 같은 존재가 사실 이재명이지만 저녁에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화로 이재명은 원팀이라고 사실 축하 메시지를 던지면서 원팀이 돼달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죠? 야 이거 원팀 쉽지 않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어떤 그 민주당과 그 용산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이 생기게 된 어떤 권력 구도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여기다 또 이제 정청래 이제 대표죠. 대표가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강선우 전 후보자까지 언급을 하고 나왔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 강선호 의원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절대적 질타를 받았었죠. 갑질의 여왕이라고 질타를 받았고 현역 의원 중 최초로 이번에 낙마한 의원이 이제 강선호 의원인데 왜 네. 강선호 의원을 정청래 당 대표가 두둔하겠습니다. 그것도 당 대표가 돼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성으로 강선호 의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강선호 의원의 상징적 의미를 본인이 차용하는 거예요. 강선호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핵심 인사로 찐명으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불안감을 해야 됐죠. 이게 곧 당의 분열이 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에 투표 결과 보면요. 대의원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이겼습니다. 네. 즉 원내에서는요. 정청래 의단 표대에서 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 대표로 되면 결국 원내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불협화음이 예고된다라는 아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라면서 찐명의 대표 주자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유화책을 써서 분열 없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라는 그 상징적인 기재로서 강선호 의원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그런 전략을 썼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참 본인이 사과하면서 사퇴한 사람을 울타리가 돼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청래 대표 관련한 발언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직 익숙지가 않네요. 정청래 대표라고 하니까. 정 대표. 예, 네. 앞으로 익숙해지겠죠.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거론하면서 나섰습니다.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나올 수 있다. 강제 집행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특검이 강제 집행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또 있는데 사실 저는 그 특검보라는 사람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 메리아스하고 팬티 차림을 언급을 하면서 공식 브리핑을 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고 자신들의 수사 대상이지만 그 이런 식의 공보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지적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매우 비판적인 법조인들이나 언론인들도 이걸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보라는 게 이게 검사장급 고위 인사인데 저는 검사장급이 브리핑을 할 때 아니면 부장검사급도 브리핑할 때 이런 종류로 말하는 거는 본 적도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좌파들의 정가의 보도가 뭡니까? 인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권 보호하겠다고 해서 문재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공보에 관한 공정한 수사 공정한 그 수사 보도에 관한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검 지침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때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제 포토라인에 서야 될 때가 되니까 그 규정 없애버리고 네. 수사 비공개 규칙이라고 해서 이름 자체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네. 결국 이자들이 하는 그 정책은 자기들이 약자일 때는 인권파리를 하고 지들이 어떤 그 강자일 때는 사형제도 그거 바로 시행해 이따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실제 나오고 있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물리적으로 죽여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지금 좌파 그 글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란 것은 사람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람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인권 보호가 무슨 헛소리냐 이런 글을 지금 공공연하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파시즘이고 이게 바로 파시스트인 겁니다. 자기들의 인권은 인권이고 자기들 반대편의 인권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바로 파시스트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19세기 20세기 초반에 파시스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마치 이것이 홍위병과 같은 문화혁명 전조를 보인다라는 점이 국민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는 국제 엠네스티, 유엔 인권 헌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금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그것이 그 형사소송법으로 다 체화되어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공보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속옷이 어떻다. 니들이 속옷이 있는지 니들이 지금 그 빤스를 입고 있는지 옆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형사 고소할 거 아니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국격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은 뭐랄까
이게 지금은 낄낄거리면서 지금 뒤돌아서서 웃고 있지만 그것이 거꾸로 누구 것 같느냐? 그 낄낄거리던 당신의 그 칼이 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예. 특검부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기자들도 참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 좀 예. 아까 그 이 부분은 좀 전에 이제 그 커튼이나 이불로 둘둘말이 그거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죠? 정청래가 네. 얘기했어요. 네. 정청래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학교 다닐 때 89년에 있습니까? 미 그 대사 관저에 대사 관저. 예, 뭐 방화. 그 사제 폭탄 들고 들어가다가 주거 침입, 뭐 그 현주 건정을 방화 예비 미수인가로 미수. 해가지고 집 그 구속돼 있다가 2년인가 있다가 2년, 예. 그 석방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참 대한민국의 법사위원장을 하고 그게 지금 여당의 대표를 하고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담한데요. 법조인으로서 법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면 특검이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강제로 질질 끌고 나올 수 있느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예. 지금 그 형집행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집행 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구속된 수용자 같은 경우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그 수용자가 자해 행위를 하거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리력을 가할 때 적극적인 어떤 체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그런 상태 같은 경우에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법률가의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것은 독식 폭행이라든가 불법 체포로 해가지고 형사 고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나으리 법을 좀 알고 얘기하십시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게 비단 뭐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가 일반적인 케이스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게 공판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서 신병을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런 조치지 이 검찰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이 된 피의자들 중에서 정치건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자범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강력사범인 간에 검찰이 부른다고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고 그다음에 뭐 검찰 조서 같은 경우도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형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법정에서 이거 나는 증거 채택 거부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전국 교정시설에 조사실이 모두 구비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나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너무 명징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당초 목적이 망신주기 정치 보복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전국 교정시설에 조사실이 있기 때문에 조사실에서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 지금 독방이 있다 그러는데 독방 앞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책상 펴가지고 그런 시도도 가능한데 그것도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또 사진으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 찍이 나중에 유출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뭐 찍어서 이렇게 지금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네. 보통 기자들에게 안 보여주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슬쩍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보여준다도 아니면은 너만 바라면서 공유했다가 이게 삽시간에 퍼져버리면요. 이거는 정말 의도적인 유출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규정이 원래 저희가 그 구초에 들어갈 때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밖에 놔두고 가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카메라를 들고 갔다는 사실 자체가 관련 규정 위반인지 여부도 그렇죠. 확인해야 그렇게 볼 수 되겠네요. 있네요. 예. 예, 이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되는 건데 뭐 지금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이미 특검이 개시되기 전부터 많이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모두에게 인권은 좀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지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법조인들이나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제가 이 정도 짧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오늘도 뭐 강제 집행 나선다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좀 남을 내용 같아서요. 예, 저희가 짧게 내용 한두 개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앞서서도 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버닝썬 사건을 기억하시죠, 대변인님? 이거 네네. 지금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버닝썬 사건 관련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 누구나 변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네. 이게 징역 4년이나 선고 확정이 된 그런 상당히 중범죄자였다.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게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비위를 감찰하는 곳인데 희대의 이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서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지금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또 나옵니다. 그렇죠. 공직기관 비서관 인사 참사의 책임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강선우 후보라든가 이런 여러 최동수 인사혁신처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 참사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곳에 핵심 책임이 바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이제 자꾸 빵꾸가 나는지 참사가 나는지 살펴봤더니 세상에 이제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알려졌죠. 이제 버닝썬 사건의 가해자였던 사람을 이제 변호를 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1심만 변호했다, 뭐 2심만 변호했다가 아니에요. 모든 변호인 명단을 살펴보니까 1, 2, 3심을 전부 다 한 변호인은 유일하게 이 전치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 한 명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변호인을 누구 있느냐? 가수 정준영이나 최종훈 씨가 아니고 같이 놀았던 버닝썬 직원 김모 씨라고 있답니다. 이 김모 씨에 대해서 3심까지 전부 다 유일하게 변호한 변호인이다. 근데 굉장히 좀 악질적으로 생각되는 게 저는 그때 취재했을 때 이 사람 기억나요. 맞아요. 취재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얼굴도 이제 아시겠네. 근데 이제 굉장히 악질적인 게 뭐냐면 변호 논리가 뭐냐면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왜 3년 지나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공직기강이라는 아주 엄중한 업무를 하는데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감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적절하느냐. 굉장히 저는 이 사람은 바로 오늘이라도 사퇴를 하는 게 맞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흔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김민수 후보님 모시기 전에 딱 1분만 마지막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를 하나 냈습니다. 지난 6월입니다. 6월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이게 뒤늦게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 물론 뭐 가짜뉴스 굉장히 나쁜 거죠. 범죄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얘기를 하면서 징벌 배상, 그러니까 돈을 몽땅 내게 해서 이걸 없애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차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딱 느끼는 게 가짜뉴스 하면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누구죠? 김어준. 뉴스 조작 공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가짜 뉴스가 여러 가지 있지만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근거 없는 음모론의 대가가 지금 뭐 김어준 얘기가 드는데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제 이동재 기자한테도 카톡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내가 밀었던 박찬대 떨어졌어? 뭐 내가 밀었다고 우리가 얘기가 되는 박찬대 내가 밀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근데 6월 달에 나온 발언이니까 이제 선우는 좀 다르다는 걸 그래요? 말씀드리는데 이게 말만 하면 또 가짜 뉴스로 할까? 맞아요. 아무튼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자유우파적 그 유튜버들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가짜 뉴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오히려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좌파 쪽에서 얘기 나온 것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팩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대안적 사실이다. 얼터너티브 트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작자들이 좌파들인 겁니다. 예전에 뭐 그 생태탕 시리즈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죠. 청담동 술자리도 있었고 뭐 그렇죠. 기억나는 것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뭐 줄리 얘기 아니면은 그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청담동 술자리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트리플 데미지 3배 배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작자들 싹 쓸어버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먼저 해주시면은 제 그 말씀 믿겠습니다.